1988년 봄 26살의 준호와 24살의 수지는 신혼여행지로 태국 푸켓을 선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시절, 두 사람은 회사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푸켓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통 비치의 하얀 모래사장,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저녁마다 찾았던 작은 해변 레스토랑. 준호는 서툰 영어로 음식을 주문하며 수진을 웃겼고, 수진은 처음 먹어보는 똠얌꿍의 매운맛에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아로이를 외쳤습니다. 태국어로 맛있다는 뜻이라고 가이드가 알려준 그 단어를 두 사람은 여행 내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아이 낳으면 꼭 다시 여기 오자. 세 식구가 함께 파통 비치의 선셋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고,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지. 결혼 2년 차 두 사람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뜻으로 준호의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망울, 까르르 웃는 소리. 서연이는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도 서연이 생각이 나면 얼른 집으로 달려갔고, 수지는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신기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 눈이 나를 닮았어. 안 닮았어? 말도 안 돼. 내 눈을 닮았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일상들이 쌓여갔습니다. 서연이의 첫 미소, 첫 발걸음, 첫 말.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1993년 결혼 5주년을 맞이한 준호와 수지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5살이 된 서연이를 데리고 푸켓으로 가는 것. 서연이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신이 났고, 푸켓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바다 냄새가 나 라며 좋아했습니다. 신혼여행 때 묵었던 호텔 근처로 숙소를 잡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파통 비치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그때 그 해변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엄마 아빠가 처음 여행 왔던 곳이야. 우와, 진짜요? 그럼 여기서 엄마 아빠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미 사랑에 빠져서 온 거지. 서연이는 까르르 웃으며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수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서연이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진. 그것이 가족 셋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던 저녁, 준호는 가족들을 데리고 파통 거리로 나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각종 기념품을 파는 노점상들. 5살 서연이의 눈에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아빠, 저기 코끼리 인형 사주세요. 서연이가 한 노점상을 가리키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서연이의 손을 잡고 노점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바로 옆 가게에서 망고를 사고 있었습니다. 불과 3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준호가 코끼리 인형값을 흥정하는 사이 서연이는 옆에 있는 다른 인형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느라 고개를 숙인 그 짧은 순간, 서연아, 이거 살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초, 아니 5초 정도였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서연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안 보여.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미친 듯이 파통거리를 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붙잡고 혹시 작은 한국 여자아이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태국 경찰에 신고했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지만 1993년 당시 파통거리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확인된 영상에서 서연이로 추정되는 아이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경찰의 말에 수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태국, 특히 관광지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조직은 주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방콕이나 치앙마이 외곽의 공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옷을 만들거나 구슬을 꿰거나 단순 조립 작업을 시키죠. 아이들은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감시 속에서 일만 하게 됩니다. 여권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 딸도 지금 그런 곳에?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푸켓에 남아 매일 파통 거리를 돌아다니며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서연이의 사진을 프린트해서 돌리고 한국어, 영어, 태국어로 내 딸을 찾습니다라고 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5살 한국 여자아이입니다. 거리의 모든 식당, 모든 가게, 모든 호텔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휴가를 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서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딸을 두고 결국 준호와 수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서연이 없는 집, 서연이의 방, 서연이의 장난감, 서연이의 옷.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서연이만 없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꿈.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절대 닿지 않는 꿈. 깨어나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동료들은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서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푸켓 가보자. 한 번만 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지금 밥은 먹고 있을까? 추운 데서 자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서워하고 있진 않을까? 엄마 아빠 찾고 있을까? 그렇게 시작된 푸켓 여행은 매년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1년에 2번, 많게는 3번씩 푸켓을 찾았습니다. 휴가를 모두 푸켓 여행에 썼고 저축한 돈도 모두 여행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파통거리의 모든 식당, 모든 가게를 다니며 서연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만 쓰인 전단지였지만 나중에는 태국어, 영어, 심지어 중국어로도 번역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미안해요.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의 반복.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졌을 때 5살이었으니 이제 15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었을 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준호는 서연이가 15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합성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5살 서연이의 얼굴에서 성장한 모습을 추정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해외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푸켓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엔 내가 못 갈 것 같아. 괜찮아. 내가 혼자 다녀올게. 수지는 혼자 푸켓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파통거리, 익숙한 질문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서연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혼자 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찾지 못해서. 1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2008년 서연이가 사라진 지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그 해에도 어김없이 푸켓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섞였고 수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예전의 절실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닐까? 파통 비치를 걷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어디선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예전 같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희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서연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건 어때? 준호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한테는 서연이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가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로이 레스토랑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태국 음식점이었습니다. 아로이, 맛있다는 뜻이지. 우리 신혼여행 때 맨날 외쳤던 말. 준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태국 여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와디카, 어서 오세요. 준호와 수지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서빙하는 여자에게 서연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15년간 반복해온 그 행동을. 혹시 이 아이를 본 적 있나요? 15년 전에 여기 파통거리에서 잃어버린 우리 딸이에요. 여자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태국 여자가 사진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여자는 주방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이 사진,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준호는 얼른 사진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요?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3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한국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한 16, 7살쯤? 그 애가 이 사진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 애가 어디 있어요?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그 애는 6개월 정도만 일하고 갑자기 그만뒀어요. 연락도 끊겼고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 이름인지 태국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나나라고 불렀어요. 태국어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부축했지만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 서연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야. 여보, 진정해. 확실한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나는 느껴져. 우리 딸이 살아있어.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습니다. 10. 다시 찾아온 절망과 체념. 그 후로도 준호와 수지는 몇 년을 더 푸켓을 다녔습니다. 나라라는 이름의 한국 여자를 찾기 위해. 하지만 푸켓에는 수많은 식당과 호텔, 마사지샵, 가게가 있었고 그 많은 곳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나라라는 한국 여자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나라요? 못 들어봤어요.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의 반복.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이제 50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 예전 같지가 않아. 나도 그래. 무릎도 아프고. 두 사람은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해외여행 자제하래. 건강관리를 해야 한대.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푸켓에 갈 수 없게 되는 건가. 그해 두 사람은 푸켓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보, 미안해. 내가 건강만 챙겼어도. 아니야. 괜찮아. 이제 우리 놓아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수진의 말에 준호는 울었습니다. 25년을 찾아다닌 딸. 하지만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현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3년 서연이가 사라진 지 3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이제 60을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당뇨는 약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고 수진도 혈압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연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첩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번에 회사 골프 모임 있는데 태국 간대. 같이 갈래?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태국 간다는 말에 곧바로 푸켓 가자고 했을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콕이라며? 푸켓은 아니잖아. 응, 방콕에 있는 타이 CC에서 라운드 하기로 했어. 3박 5일인데 김 부장 부부랑 이 과장 부부도 같이 가. 그래, 가자. 오랜만에 여행이나 다녀오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서연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서서히 기억을 묻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연이한테 미안하지 않아? 뭐가? 우리가 포기한 것 같아서.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30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래도 서연이도 알 거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방콕에 도착한 다음 날 남자들은 골프를 치러 나갔고 여자들은 쇼핑을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김 부장과 이 과장과 함께 소주 한잔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방콕에 수쿰빗이라고 한인타운이 있어. 거기 가면 한국 식당 많대. 택시를 타고 수쿰빗 거리로 향했습니다. 번화한 거리,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여기다. 한국관이라는 식당.
세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식당이었고 한국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여기서 7년째 장사하고 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세 남자는 자리에 앉아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여자는 능숙하게 상을 차리고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의 눈매, 코, 입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눈 모양, 수진을 닮았던 서연이의 그 눈. 내 딸도 지금 살아있으면 저 정도 나이겠지. 준호는 소주잔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떠올린 서연이의 얼굴. 그리고 이 여자의 얼굴이 어쩐지 겹쳐 보였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세요? 오늘 소주 많이 드세요. 제가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릴게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냉장고로 갔습니다. 그 웃는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술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골프를 치면서도 계속 그 여자 생각을 했습니다. 야, 준호야. 무슨 생각 그렇게 해? 공도 제대로 못 치고. 김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어제 소주를 좀 많이 마셔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거기 음식이 진짜 맛있었어. 아내들도 데려가자. 어디? 수쿰빗에 있는 한국관이라는 식당. 수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부부는 함께 식당을 찾았고 어제 그 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수진도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끌림 같은 것. 여자가 물을 따라주는데 그 손의 모양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서연이도 그런 손을 가졌었습니다. 사장님은 태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한 25년쯤 됐나요? 어릴 때 왔어요. 25년. 서연이가 사라진 게 30년 전이니 5살 때 와서 25년을 살았다면. 아, 그러시구나. 가족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순간 여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혼자 왔어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아주머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 오시면 항상 밝으신데 두 분은 어딘가 슬퍼 보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큰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들의 슬픔을 알아봐 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딸을 잃어버렸어요. 30년 전에 태국에서. 네. 여자가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푸켓에서요. 파통거리에서 5살짜리 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여자는 할 말을 잃은 듯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준호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따님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김서연.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 서연이. 여자는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혹시 아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한 것 같아서요. 제가 어릴 때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저녁 김 부장 부부와 이 과장 부부는 먼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식당에 남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이야기 좀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여자는 식당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혼여행 때의 추억,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5살 서연이와 함께했던 푸켓 여행, 그리고 파통거리에서 딸을 잃어버린 그날의 절망. 우리는 15년 동안 매년 푸켓을 갔어요. 모든 식당, 모든 가게를 다니며 딸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죠. 그러다가 15년째 되던 해에 아로이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작은 희망을 얻었어요. 아로이 레스토랑? 여자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거기 사장님이 나라라는 한국 여자아이가 3년 전에 일했었다고 했어요. 혹시 그게 제가 거기서 일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17살 때였어요. 제가 나라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6개월 정도 일했어요. 그 뒤에 방콕으로 왔고 준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어릴 때 일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5살쯤 됐을 때부터예요. 어떤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을 했어요. 옷에 단추를 다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한국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어떻게 거기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수지는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은 방콕 외곽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밥은 하루에 2번 주었고 잠은 공장 2층에서 잤어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거기 있었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아니 12년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7살 때 어떤 태국 여자분이 저를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다고요? 네. 그분이 공장주한테 돈을 주고 저를 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NGO 활동 가셨던 것 같아요. 여자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푸켓으로 데려가서 아로이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6개월 일하다가 방콕으로 다시 왔어요. 그분 친구가 방콕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태국어도 영어도 그리고 장사하는 법도. 제가 이렇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에요. 그런데 한국 부모님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꿈을 꿨어요. 누군가가 저를 서연아라고 부르는 꿈. 따뜻한 품에 안겨 있는 꿈.
근데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여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을 만나고 왠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사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파통 비치에서 찍은 5살 서연이의 사진. 여자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익숙해요.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매우 낡은 사진 조각을 꺼냈습니다. 반쯤 찢어진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는 파통 비치의 바다가 보였고 하얀 원피스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사진과 맞춰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이건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지갑에 항상 있었어요. 너무 낡아서 반쯤 찢어졌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진이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준호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맞지? 여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두 분의 딸일까요? 나는 확신해. 당신이 우리 딸이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눈, 이 코, 이 입술. 다 우리 서연이야. 30년을 찾아 헤맨 우리 딸.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조각난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고 준호와 수지는 서연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는 딸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딸기만 보면 눈이 반짝였죠. 지금도 딸기를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딸기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서연이는 잠들기 전에 항상 곰 3마리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 노래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수지는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새벽 1시 비행기였습니다. 사장님, 아니, 혹시 정말 우리 딸이라면 한국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제 남편도 있고 식당도 있고 알아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제발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DNA 검사만 해주세요. 여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1달 후에 제가 한국에 갈게요. 식당 정리하고 남편이랑도 이야기해보고. 정말요? 네. 저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제 뿌리가 어딘지 알고 싶어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꼭 오세요. 약속해 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는 태국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비행기 타시기 전에 꼭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는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파통에서 식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차라완이라고 해요. 네. 당신은 누구세요? 나나 씨 남편한테 연락받았어요. 오늘 밤 당신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해서 나나의 남편도 뒤따라 달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제 차라완 누나한테 연락했어요. 혹시나 해서. 차라완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로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12살쯤 된 아이였는데 한국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나나예요. 준호와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는 NGO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죠. 그 친구가 방콕 외곽의 한 공장에서 이 아이를 구출했대요. 공장주한테 돈을 주고 샀다고 했어요. 차라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제가 당시에 적어둔 기록이 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요. 12년 동안 태국에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잠꼬대로 한국말을 했어요. 노트에는 태국어로 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서연아, 엄마, 아빠, 이렇게 자주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서연이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수지는 노트를 들고 울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아이를 제 식당에서 일하게 했어요. 6개월 정도요. 그 뒤에 방콕으로 데려갔죠. 더 안전한 곳으로. 그 친구분, 지금 어디 계세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구한 아이들 중에 한국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부모를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저도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차라완이 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나 씨 남편한테 연락받고 혹시나 해서 이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 해서. 준호가 차라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후 나나는 약속대로 한국에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준호와 수지는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다음 날 세 사람은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나나가 물었습니다. 만약 DNA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준호가 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는 우리 딸이야. DNA가 뭐가 중요해.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놓을 수 없어. 하지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두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